그날은 장마가 끝나지 않던 늦여름이었어요. 낮 내내 눅눅한 바람이 불더니 해가 지자마자 집 안이 더 눅진해졌지요. 저는 마당에 널어둔 앞치마를 걷어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으려는데 싱크대 위 냄비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며느리가 오후에 끓여놓고 간 미역국이었습니다. 미역 냄새가 아니라 욕실에서 나는 청소약 같은 톡 쏘는 냄새였어요. 표면에는 거품이 동그랗게 모여 있었고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려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처음에는 제 입이 변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 맛도 냄새도 예민해진다잖아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와서 죽을 끓여주고 갔는데 그 죽에서도 똑같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혀끝에 대자마자 입술이 얼얼했고 목 안쪽이 싸하게 저렸지요. 저는 슬쩍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냄새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상하다. 혼잣말이 나왔고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또 괜한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아내가 밤새워 끓였어. 얘야, 냄새가 이상해. 엄마가 요즘 아무거나 의심해서 문제야. 뭘 알아서 그래. 아들은 결혼하고부터 늘 며느리 편을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었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도 부엌은 늘 제 자리였어요. 어떤 양념을 어느 소나기 힘으로 넣으면 맛이 나는지, 어느 냄새가 상한 냄새인지 내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그냥 넘기지 말자. 저는 결심했지요. 제 이름은 순자입니다. 내 밥상은 내가 지켜야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 옆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진열대 구석에 있는 작은 집게형 카메라 하나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집에 돌아오니 손에 쥔 물건이 내 마음보다 더 작아 보여서 오히려 용기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찬장문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집게처럼 꽂았고 녹음기는 앞치마 주머니에 넣을 생각으로 충전해 두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해가 기울 무렵에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입맛 없으셨죠? 오늘은 더 부드럽게 끓여왔어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딱딱했지요. 저는 모르는 척 인사하고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며느리가 냄비 뚜껑을 열고 국을 젓는 동안 저는 뒤돌아서서 찬장 문을 슬쩍 닫았습니다. 카메라의 작은 불빛이 한 번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녹화가 시작된 겁니다. 며느리는 싱크대 밑 서랍에서 자신의 가방을 꺼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컵에 물을 따랐지요. 잠시 뒤 며느리의 손이 가방 안에서 아주 작은 유리병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맑은 액체가 들어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냄새가 훅 올라왔어요. 며느리는 숟가락 끝에 그것을 아주 조금 떠서 국을 젓는 척하며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병을 닫아 앞치마 속에 숨겼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제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일부러 손을 떨며 떨어뜨렸어요. 아이쿠, 또 손이 말을 안 듣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수저를 닦아 주었고 그 사이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제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지만 손끝은 놀랍게도 차분했지요. 저녁이 지나 며느리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방문을 닫고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의 손놀림은 너무도 또렷했어요. 작은 병, 조심스러운 눈빛, 국 위로 떨어지는 맑은 방울. 저는 숨을 고르고 영상 파일을 복사해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도 백업했지요. 이건 내 목숨줄이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며느리의 발걸음을 더 정확히 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와서 어디를 열고 무엇을 꺼내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이상하게도 아들은 그 모든 시간에 집에 없었습니다. 야근이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그러나 어느 밤 나무 문 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각서는 내가 어떻게든 받아볼게. 집 문제도 내가 말한 대로. 대답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늦어지면 안 돼. 오래 끌수록 힘들어져. 그날 밤 저는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도장, 신분증, 집문서 4본, 그리고 얇은 공책 한 권. 남편이 떠나기 전 제게 남긴 메모가 첫 장에 붙어 있었지요. 순자야, 우리 집은 내 손으로 지켜라. 내 손이 제일 믿음직하다. 저는 공책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손으로 지키자. 내 방식으로. 이튿날 저는 장을 크게 봤습니다. 무, 배추, 두부, 불고기 거리, 멸치. 그리고 마당에서 갓 딴 쪽파와 고추. 이유는 하나였지요. 주말에 작은 밥상을 차릴 생각이었습니다. 핑계는 간단했습니다. 남편 기일도 다가오고 손녀 생일도 가까우니 우리끼리 소박하게 먹자. 저는 며느리, 친정어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시간 되시면 같이 드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같은 숨소리가 들렸지요. 예, 가겠습니다. 잔치날 아침, 저는 부엌에 일찍 내려갔습니다. 반찬을 차리고 밥을 안치고 불고기를 재웠지요. 그리고 부엌 한쪽에 낡은 전기밥솥과 작은 압력 냄비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수저를 3개 세웠어요. 우리 집에 내려오는 수저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하셨지요. 수저는 사람 입에 들어가니 더러우면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수저를 반짝이게 닦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도착한 건 11시 반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새 앞치마를 두르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왔지요. 어머니, 국은 제가 바로 끓일게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 대신 오늘은 수저는 내가 챙긴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목에 감춘 작은 주머니를 한번 만졌지요. 그 작은 습관을 저는 이미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손녀는 제 옆에서 고추씨를 톡톡 털며 놀고 있었고, 아들은 선반에 접시를 올려두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지요. 점심상이 거의 차려질 무렵, 며느리는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다가 사람들 눈을 피해 냄비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장문 안쪽에서 작은 카메라가 우리를 보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주변을 훑고는 앞치마 속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작은 병이 손바닥으로 이동했고 뚜껑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얘야, 소금 어디 있니? 며느리는 움찔했지만 금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그녀가 소금통을 건네는 동안 저는 냄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 표면에서 익숙한, 그러나 이 집 밥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났습니다. 비눗물 같은
철물점 같은 냄새.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자리로 돌아갔지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싸개가 들려 있었지요. 김치 조금 담가왔어요. 저는 반갑게 맞으며 상 옆에 자리를 내드렸습니다. 이제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5명. 저,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며느리, 친정어머니. 이 밥상의 증인은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반짝이는 은수저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제 밥이 반갑다며 웃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지요. 엄마 밥이 최고야.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면 더 맛있게 먹어라. 며느리는 국을 제 앞에 먼저 놓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순서를 바꾸자. 손님 먼저 그리고 우리 며느리, 내가 그 다음. 나는 맨 마지막. 며느리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러나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저는 은수저 하나를 집어 국그릇에 살짝 담갔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 준 버릇이었지요. 수저가 변색되는지 보려는 게 아니라 뜨거운 기운을 빼려는 척하며 냄새를 가깝게 맡으려는 손놀림. 국김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수저를 살짝 물에 헹군 뒤 며느리 쪽으로 건넸습니다. 내가 먼저 맛을 보렴. 오늘 내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다들 보게. 순간 며느리의 얼굴 근육이 굳었습니다. 곁눈으로 아들을 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엌 찬장 앞에 놓아둔 작은 TV를 켰습니다. 거실로 옮겨 둘 여유는 없었지요. 대신 부엌 모두가 볼 수 있게 찬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냄비 뚜껑을 살짝 열고 앞치마에서 작은 병을 꺼내는 장면. 투명한 방울이 국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며느리는 허둥지둥 TV 앞으로 달려가 끄려 했지만 저는 이미 플러그를 뽑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지요.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너의 손이 무얼 했는지 말해라. 며느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의심하시니까 그냥 맛이나 좀 보시라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젓습니다. 장난이면 내 입으로 먼저 먹어라. 은수저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봐라. 밥그릇에 들어가는 건 사랑이거나 아니면 죄다. 그 순간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라.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녀는 소리쳤지요. 어머니만 요양원에 모시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집도 생활도 내 인생도 편해질 줄 알았어요. 매일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돈은 꽁꽁. 저는 살림 다 했어요. 이 집은 내 몫이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살림은 고맙다. 하지만 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상 밑에서 준비해 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가족 약속서가 2장 들어 있었지요.
첫 장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어머니의 밥상에 거짓을 올리지 않는다. 둘, 집과 돈 문제는 어머니의 뜻을 우선으로 한다. 셋, 배우자보다 앞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음을 사과한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읽더니 조용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눌리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들렸습니다. 두 번째 장은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을 모두 인정한다. 둘, 이 자리에서 이혼 의사를 밝힌다. 셋, 다시는 본가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 저는 종이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선택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사과하고 내보내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도록 내가 직접 나설지.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종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 망가뜨리는 밥상을 내 손녀 앞에서 차릴 거니 사인해라. 결국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우리의 밥상을 되돌리지 못했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집안 결심문.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밥상은 사람 냄새만 올린다. 5명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며느리를 제외하고요. 아이는 서툰 글씨로 자기 이름을 쓰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잔치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상을 갈아엎는 대신 저는 새 냄비를 올렸지요. 멸치를 볶아 다시마와 같이 끓이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만 넣었지요. 국이 보글보글 끓자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국을 큰 그릇에 담아 모두에게 한 그릇씩 건넸습니다. 먹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밥에는 사람 냄새만 나게 하자. 사람들은 조용히 국을 떠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챙겨 친정어머니와 함께 나갔고 아들은 상석에 앉지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지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다. 밥값을 하는 것.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부터 내가 엄마의 수저를 지키겠습니다. 손녀는 제 무릎에 앉아 수저를 퉁퉁 쳤고 그 미소가 우리의 피로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부엌에 홀로 섰습니다. 전기밥솥 보온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지요. 그 불빛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우리 집 밥상 지켰어. 내 손이 아직 힘이 있네. 사진 속 남편은 예전처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집에 대한 제 뜻을 분명히 글로 남겼지요. 이 집은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내 이름으로 둔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넘기지 않는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붙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를 쥔 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아들과 저는 매일 저녁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먼저 손을 씻고 싱크대에 기대어 저를 도왔습니다. 엄마, 파는 이렇게 썰면 돼. 거기서 손 조심해라. 이런 소소한 말들이 우리의 상처를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 밥상 서약서. 하나, 엄마 밥에 내 손이 먼저 간섭하지 않는다. 둘, 어떤 경우에도 엄마 밥상에 거짓을 올리지 않는다. 셋, 엄마 밥 한 숟가락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저는 웃으며 도장 대신 손바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이건 손으로 하는 약속이니까 손으로 남기자.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장독대 위에 햇살이 내려앉고 마당에 국화가 한 송이씩 피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산다지만 사실 밥은 사람의 마음을 먹고 큰다. 밥상 위에 올린 마음이 거짓이면 그 밥은 사람을 병들게 하지요. 반대로 마음이 정직하면 같은 멸치와도 보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부엌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집 밥은 사람 냄새만. 이 이야기에는 법정 싸움도 큰 소리로 울부짖는 장면도 없습니다. 대신 제가 택한 방식이 있을 뿐이지요. 보고, 맞고, 기록하고,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손으로 지키는 것. 저는 떠난 사람의 사진 앞에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숟가락 앞에서 매일 같은 약속을 합니다. 내 집 밥상, 내가 지킨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입니다. 혹시 당신 집 밥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났던 날이 있었다면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넘기지 말고 숨지 말고 혼자 울지 마세요. 당신의 손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밥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 넓은 밥상에 오늘은 사람 냄새만 피어나길 빕니다.